그들은 노래하고 있었다. 정부를 향한 분노 대신 케이팝을, 최루탄 대신 응원봉을. 처음엔 이게 전부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그날 밤 내가 본 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닌 나의 모든 편견을 무너뜨린 무언가였다. 지금부터 그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CNN의 정치부 특파원 에밀리 워커입니다. 26살의 나이로 최연소 특파원이 된 저는 지난 3년간 세계의 주요 분쟁 지역과 민주화 운동 현장을 누볐죠. 예일대 정치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콜롬비아 저널리즘 스쿨을 거쳐 CNN에 입사했습니다. 특히 시위와 민주화 운동을 다루는 제 리포트는 늘 높은 평가를 받아왔어요. 아버지는 워싱턴 포스트의 수석 논설위원이었고 어머니는 하버드 법대 교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정치와 언론을 접하며 자란 저는 미국식 민주주의가 세계의 표준이라고 굳게 믿었죠. BLM 시위부터 홍콩 민주화 운동까지 제가 취재한 모든 현장은 그런 제 신념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 편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에밀리, 한국의 이상한 시위 문화에 대해 들어봤나? 그렇게 시작된 취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몰랐죠.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날 밤 서울에서 본 광경과 그곳에서 만난 그 사람. 아, 미안해요. 너무 앞서 나가 버렸네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들려드리려면 지난달 뉴욕의 한 컨퍼런스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그날은 제가 가장 오만했던 순간이자 제 인생 최대의 반전이 시작된 날이었으니까요. 세계의 저명한 정치학자들과 나눈 그날의 토론, 한국의 시위 문화를 비웃었던 제 모습, 그리고 그 후 마주하게 된 충격적인 진실까지. 제가 어떻게 한국의 평화로운 시위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속보입니다. 한국에서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령 선포. 뉴욕 CNN 본사의 뉴스룸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즉시 마이크를 잡았죠.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안정한 민주주의 국가, 한국이 또다시 군사독재의 길로 접어드는 것일까요? 지난 3일 밤 10시 2분,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령 선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즉시 한국 특파원들과 연락을 취했죠. 이제 군대가 거리로 나올 거예요. 아마도 1980년 광주처럼 말이죠. 제가 하버드에서 배운 바로는 군사 쿠데타는 늘 그렇게 시작되니까요. 과거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공부했던 저로서는 이번 사태가 그저 역사의 반복으로 보였습니다. 1980년 광주, 1987년의 군부 독재. 한국은 여전히 완전한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한 나라라고 생각했죠. 미국의 민주주의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제 지도교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모여들고 있다고요. 특파원의 보고를 받고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어차피 늦었다고 생각했죠. 군대가 이미 거리로 나왔을 테니까요. 게다가 한국은 민간인 총기 소지가 거의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시민들이 무력에 맞서 싸울 수단조차 없다는 뜻이죠. 500명 중 1명만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군사력에 맞서 싸울 수 있을까? 저는 속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한계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오후 11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민들이 국회 정문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찰과의 충돌도 있었지만 그들은 폭력 대신 자신들의 몸을 방패로 삼아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도왔습니다. 미쳤군요. 저들은 총검을 든 군인들 앞에 맨몸으로 서 있다는 거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국회의원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담을 넘고 바리케이드를 뚫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작성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의회가 제 기능을 할 리가 없어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의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하물며 한국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오전 1시 1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회가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부터 불과 155분 만의 일이었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화면 속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특파원들이 보내온 현장 영상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경찰과의 충돌에서도 질서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사우스 코리아 마샬로우 데모크라시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세계 각국의 네티즌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칭찬하기 시작했죠. 특히 케냐의 한 시민운동가는 우리도 한국처럼 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분명 일시적인 현상일 거예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불안정하니까요. 제가 얼마나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날 밤 편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에밀리, 서울로 가봐요. 이번 일의 진상을 파헤쳐야겠어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한국의 허술한 민주주의 실태를 고발하는 특종 기사를 쓸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들떴죠. 하지만 서울에서 제가 목격하게 될 광경은 저의 모든 편견과 오만함을 산산조각 내버릴 만큼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이미 시작된 대규모 시위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여의도 광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위대는 분노의 창 구호 대신 노래를 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K-팝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촬영 감독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라고 지시했습니다. 세계가 비웃을 한국의 어설픈 시위 현장을 담을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수만 개의 응원봉이 일제히 켜졌고 광장은 마치 별들의 바다처럼 변했습니다. 시위대는 소녀시대에 다시 만난 세계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그 가사가 마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노래처럼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만난 세계, 수많은 알 수 없는 길들이 날 이끌어. 현장에서 만난 한 대학 교수는 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1980년 광주에서 너무나 많은 피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었죠. 진정한 힘은 폭력이 아닌 평화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제 편견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위대 속으로 들어가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주변 상점들에는 선결제를 하고 있었죠. 커피값 미리 내놓고 갑니다. 한 시민이 외치자가게 주인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에서 상점들이 약탈당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시위였죠. 갑자기 시위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이제 시작이구나. 저는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시위대는 경찰들 앞에서 NCT의 너와 나의 시간은 하나가 되어를 부르기 시작했고 일부 젊은 경찰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K민주주의입니다. 옆에 있던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1980년 광주에서 배웠어요. 총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걸. 하지만 평화로는 이길 수 있다는 것도요. 그분은 40년 전 광주에서 동생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손녀와 함께 이 자리에 서 계신 겁니다. 시위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모든 응원봉의 색이 하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수만 개의 촛불이 켜진 것 같았죠. 시위대는 임을 위한 행진곡과 다시 만난 세계를 번갈아 가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전율이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술이었고 민주주의의 새로운 형태였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경찰과 시위대의 관계였습니다. 시위대는 경찰에게 음료수를 나눠주었고 경찰은 시위대의 안전을 걱정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하다니.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시위는 더욱 평화롭고 아름다워졌습니다. 한 젊은이가 즉석에서 랩을 하기 시작했고 군중들은 그의 랩에 맞춰 응원봉을 흔들었습니다. 우리는 폭력이 아닌 음악으로,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싸운다는 가사가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날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위대는 환호성을 지르는 대신 서로를 조용히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떠나기 전에 모두가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죠. 우리가 지킨 것은 민주주의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품격도 지켰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제가 찍은 영상들을 다시 보면서 울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될 운명이었으니까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제가 알던 그 어떤 민주주의와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폭력 대신 음악을, 증오 대신 사랑을, 분노 대신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저는 그날 밤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취재차 들른 이태원의 작은 카페 뉴욕 모닝에서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위 현장 주변의 목격자를 인터뷰하러 들른 것뿐이었죠.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한국계 미국인 카페 주인 마이클과의 대화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 노래 다시 만난 세계를 아시나요? 커피를 내려주며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전날 시위 현장에서 들었던 그 노래가 떠올랐기 때문이죠. 아, 그 케이팝 말씀하시는 거죠? 솔직히 시위할 때 부르기에는 너무 가벼워 보이던데요. 제 말에 마이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깊은 상처와 분노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가볍다고요? 그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제 여동생의 생명을 구한 노래를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 순간 카페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마이클은 깊은 한숨을 내쉰 뒤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동생 사라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을 앓고 있었어요. 미국의 유명한 병원은 모두 다녀봤죠. 하지만 의사들의 대답은 항상 같았어요.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마이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순간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쉽게 판단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병실에서 우연히 이 노래를 듣게 된 거예요. 사라가 유튜브를 보다가 처음에는 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마이클의 목소리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15살 소녀가 한국어도 모르면서 하루 종일 이 노래만 듣는 거예요. 심지어 가사를 외우겠다고 한국어까지 배우기 시작했죠. 그때 제 심정이 어땠을지 아시나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동생이 무의미한 일에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마이클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죠. 하지만 그때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마스크와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반짝였죠. 이건 수술 전날 밤이에요. 의사가 성공 확률이 30%밖에 안 된다고 했을 때였죠. 영상 속 사라는 힘겹게 다시 만난 세계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알 수 없는 길들이 날 이끌어. 저 화려한 채색화처럼. 비록 서툰 한국어였지만 그 진심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단순한 케이팝이라고 무시했던 그 노래가 한 소녀의 생명줄이 되었다는 사실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이 노래의 가사처럼 믿었어요. 지금은 힘들어도 반드시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다고. 마이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죠. 한국에서 새로운 수술법을 개발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라는 즉시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페 TV에서 어제 시위 현장의 영상이 나왔고 수많은 시민들이 부르는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이클은 말없이 TV를 바라보다가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이 노래의 진정한 힘입니다. 한 소녀의 생명을 구한 노래가 이제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노래가 된 거예요. 더욱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의료진들은 사라의 사례를 통해 새로운 심장 수술법을 개발했고 지금은 전 세계의 심장병 환자들이 이 수술법으로 새 생명을 얻고 있어요. 그들 모두가 이 노래의 의미를 알게 된 거죠. 마이클은 조심스럽게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빛바랜 응원봉이었습니다. 이건 사라가 쓰던 거예요. 수술이 성공한 후 그녀는 이걸 들고 병실에서 춤을 췄죠. 그리고 이제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이걸 들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네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편협한 시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케이팝은 결코 가벼운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구하고 희망을 전하고 이제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마이클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기자님,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희망이고 투쟁이고 생명력입니다. 당신도 이제 이해하시겠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여의도 일대를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여전히 거리에서 노래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저항이 아닌 축제였죠. 그때 한 노인의 모습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께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응원봉을 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힘드시지 않으세요? 제가 다가가자 그분은 깊은 주름이 진 얼굴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힘들다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나? 그분은 김철수 할아버지셨고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이었다고 합니다. 44년 동안 날마다 악몽을 꾸었어요.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내가 받은 명령, 시민들을 향해 총을 겨눴던 그 순간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하지만 며칠 전 우리 국민들이 해냈어요.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승리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할아버지의 손자인 민준이가 옆에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광주 트라우마로 평생 고통받으셨고 매년 5월이면 우울증이 심해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평화 시위를 보면서 처음으로 웃음을 되찾으셨다고 하더군요. 저기 보이는 저 젊은이들처럼 그때도 다들 너무 어렸어요. 할아버지는 먼 산을 보시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노래로 이겼잖아요. 이제야 제가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광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고 이어서 다시 만난 세계로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응원봉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주변의 젊은이들이 할아버지를 알아보고는 하나둘 다가와 함께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같이 가요. 새로운 세상으로. 한 청년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에서 반짝이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44년 동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눈물이었겠죠. 그날 밤 수많은 시민들이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원을 만들어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기쁨이 하나가 되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치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단순히 계엄령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걸요. 이제 저는 압니다. K-팝은 단순한 대중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이어주는 다리자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패이며 우리 모두의 희망을 노래하는 목소리라는 것을. 그리고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제 앞에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시위 현장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음악으로 생명을 구하고 평화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저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K-팝으로 시위를 한다는 것이 우습기까지 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압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성숙했다는 것을. 폭력 대신 음악을, 분노 대신 평화를, 증오 대신 사랑을 선택한 한국인들의 지혜를 이제는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때입니다. 이 특별한 사연을 전해주신 마이클 씨 김철수 할아버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용기 있게 나눠준 사라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감동데스크였습니다.